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제 가슴을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 말씀대로 진행됐습니다. 보호자분, 따님께서 오늘 아침에 연락 주셨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제 딸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당장 나가야겠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보호자분께서 며칠간 여행 가신다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신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 제가 잠깐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딸이 제 인생을 제 동의 없이 송두리째 결정해버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55해가 넘도록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6시면 부엌불을 켜고 남편 도시락 반찬을 준비합니다. 딸의 아침 식사, 손주들 간식까지. 7시 반이면 테이블 위에 12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입니다. 다 됐다. 밥 먹어라. 가족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없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당연해진 게.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딸이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 이제 밥이에요? 미안해, 어젯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근데 밥은 제 시간에 해줘야죠.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그날 저는 아침도 못 먹고 설거지만 했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5명이 넘는 가족이 모이면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만 있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남편과 사위, 딸과 손주들 다들 TV 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물 좀요. 엄마, 김치 더 주세요. 엄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저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 기름때 묻은 앞치마, 주름진 손, 낙디 낡은 모습에 초라한 내 모습. 어느 날은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한테 이야기해서 최대한 빠르게 수술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허리 수술해야 한다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잠시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수술하고 2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한단다. 딸이 달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주는 애들 방학인데 누가 밥해요? 좀 미룰 수는 없어요? 응,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럽고 서운한 마음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술은 결국 했습니다. 혼자서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옆 병상 환자분 가족들이 웃으며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문자 하나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일정 때문에 병문안은 어렵겠어요. 회복 잘하세요. 손주에게서도 하나 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저 이 집에 고용된 가정부구나 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신발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유 떨어졌어요. 장 봐주세요. 저는 그 쪽지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빨래는 우리 거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싫어요. 손님 오시면 방에 계세요. 보기 불편하대요. 엄마, 이제 외출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열쇠 관리해야 하니까.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가족 회의가 있어도 저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제외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과연 가족이긴 한 걸까? 그러던 어느 저녁 거실에서 들린 대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집에 있으면 신경 쓰이고. 그러게.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요양원 알아볼까? 엄마도 우리도 그게 편하잖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요즘은 시설 좋은 데 많잖아.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딸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은행 업무 처리하려고요. 무슨 서류인데? 복잡해요. 그냥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친구분 만나러 가시겠어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쉬시라고요. 이상했지만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친구와 차를 마시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문이 안 열리네. 엄마, 오늘 열쇠 교체했어요. 뭐? 안전 때문에요. 그리고 새 열쇠는 나중에 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 오늘은 밖에서 주무시겠어요? 친구 댁이나 찜질방에서요. 뭐라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저는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미형님 맞으시죠? 저는 그린힐 요양원 입소 담당 김 과장입니다. 요양원이요? 네, 어제 따님께서 입소 계약 완료하셨고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류는 이미 처리됐습니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딸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여기 시설 좋아요. 내 동의도 없이?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요. 요양원 방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조망, 복도를 걷는 할머니들, 어디선가 들리는 신음소리.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제 서류 좀 보여주세요. 어떤 서류요? 입소 계약서요. 제가 언제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명란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 날짜 지난달 12일.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수술받던 날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었던 그날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이건 위조예요. 저는 이날 병원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 측은 즉시 법률 자문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제 동의 없이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서명도 위조했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요? 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 딸을 고소한다?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겠다고요. 사흘 뒤 요양원 상담실에 딸이 불려왔습니다. 법률 담당자, 요양원 원장, 그리고 저와 딸. 딸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으로 입소 계약을 진행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약은 무효이며 어머님은 즉시 퇴소 가능합니다.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왜 그랬니? 그것도 나 몰래. 대체 왜?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계시면 맨날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날 속인 거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 거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남의 인생을 팔아넘길 권리는 없지 않니? 딸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면서 참 서러웠습니다. 내 55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소 절차를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혼자 살 거예요. 독립하려고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퇴소 전날 밤 같은 층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미영 씨,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네. 부럽네요. 전 나갈 곳도 없어요. 할머니는 왜 여기 오셨어요? 아들이 보냈지. 나도 네 딸처럼. 그런데 난 싸울 힘도 없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늦지 않았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복지사 선생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요. 퇴소 당일 짐을 싸며 창밖을 봤습니다. 3주간 갇혀있던 이 방. 이제 떠납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지나 도로에 섰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흐르는 구름, 자유로운 바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소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고작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었지만 이 공간은 오직 제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문, 이 열쇠는 오직 내 것이야. 첫날 아침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미영 씨. 혼자 중얼거렸지만 행복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평생 한식만 만들던 제가 파스타라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처음이세요? 네. 저는 미영이라고 해요. 저는 영자예요. 반가워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요리 교실이 끝나고 영자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왜 혼자 사세요?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을 나왔죠. 세상에,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저 귀찮아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얼굴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엄마, 어쩐 일이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양원 일 이후로 제 삶이 무너졌어요. 남편이랑도 싸웠고 애들도 저한테 차갑게 대해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저는 제 편함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구나. 엄마, 너도 알잖니? 네가 나한테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 같이 살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혼자 사시면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하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졌단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좋아.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기억해. 내 삶은 내가 지킨다는 거.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라는 걸요. 몇 주 뒤 손주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죄송해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이지. 다만 하루만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그리고 할머니 집 규칙을 지켜야 한단다. 그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는 관계. 어느 일요일 저는 혼자 바닷가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웃고 있는 모습. 고생했어요, 덕자 씨. 사진 속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죠. 선생님, 제 아들이 저를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 그게 제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영자 씨와는 이제 매주 만나 차를 마십니다. 가끔 딸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요. 손주들도 한 달에 한 번 놀러 옵니다. 제 집 규칙을 지키면서요. 관계는 변했지만 그게 더 건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살다가 어느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으신가요? 당신의 아픔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신의 희생이 공기처럼 취급받는다면,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는 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